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진짜로 세계 챔피언 찾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하게.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승은 무조건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의 사장은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 10번씩 찾아오는 이 남성 때문에 폐업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건지 CCTV로 본 세상에서 알아봤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동굴에선 겨울만 되면 흰 연기가 폴폴 피어오릅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는 흰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스터리엠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일러를 아예 꺼놓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전년 대비 약 38%나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시민들을 날에서 만나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정부의 난방비 인상으로 집집마다 비상이 걸렸다고요. 지금 이곳은 그 지역 난방을 하는 한 아파트 단지거든요. 보시면 이 난방비 인상에 대한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폭탄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월급이 안 올라갔잖아 거의. 얘만 올라가면 마이너스잖아. 생활비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나올 때 누가 생각을 했지. 다 하나만 하지 저거는 돈 빨리 주구래는 소리니까. 보일러를 아예 껐다는 주민. 바닥이 좀 타네요 지금. 난방비 폭탄이 너무나도 두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꺼져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아예 그냥 꺼놓으셨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불이 지금 꺼져 있습니다. 몇 개 입고 계신 거예요? 집에 계실 때도 잠깐. 이거 하나 하고. 아니 요거 한 개 하고 두 개 하고. 안에 또 있어요? 이거 또 있고. 이렇게 세 개. 보일러를 좀 틀었어요. 이제 안 춥게 살려고. 그런데 난방비가 20만 원씩 뭐 이렇게 더 나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난방비가. 난방을 끈 대신 온수 매트와 두꺼운 이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일러를 한번 켜도 방 안이 쉽사리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난방비 인상에 덜덜 떠는 세대는 또 있습니다. 집에 발을 들일 순간 냉물이 따로 없는데요. 지금 실내 온도가 18도로 되어 있어요. 항상 외출로 해놓고 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집 내부 온도가 18도라면 꽤 낮은 건데요. 뉴스나 지인들 난방비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추위 앞에 선 사람도 강아지도 온몸을 감싸야 하는 상황. 껴입을 수 있을 만큼 껴입고 수면 양말 신고 발 시려우니까 바닥에 차서. 강아지도 옷을 입고 있네. 네, 얘도 그냥 또 달달달 떨어가지고 그나마 좀 패딩도 입혀놓고 혹시나 저녁에 잘 때 춥지는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우풍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커튼을 달고 창문에 단열 에어캡을 붙이는 등 난방비 절약 총력전에 돌입한 입주민. 난방비 절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가스비가 한 세 번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도대체 겨울에 얼어 죽으라는 말씀이신지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난방과 온수 사용료를 합쳐서 계산하는 지역 난방비가 올해만 3차례 인상돼서 무려 37.8%나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난방비 한 제보자가 받은 실제 고지서를 보면요. 사용량은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약 3만 원이 더 부과됐죠. 작년 내역을 보고 올해 부과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까? 보면 작년 얼마 쓰셨냐면 난방비가 거의 1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사용량이 같다면 작년 동월 난방비가 10만 원이었을 때 올해는 약 38%가 올라서 14만 원이 부과됩니다.
엄청나게 오른 난방비를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본 서민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로부터 천연가스를 사들여서 비축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마침 수입하는 국가들이랑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LNG 요금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방에 올려는 바로 LNG 천연가스인데요. 이 LNG를 주로 수출하는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엔 수입이 제한이 됐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국내 난방비가 인상될 전망일까요? 이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가 되면 그때 이제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안정화되는지도 사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국내의 도시가스 요금이나 지역 난방 연료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의 그 높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2025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은 난방비 인상이 계속될 거라는 전문가들. 이에 대비해서 주민들은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월동 준비를 해봅니다. 영하 10도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 온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옷을 겹겹이 껴입고 전기 매트에 몸을 기대어 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난방용품을 찾는 소비자도 올해 유독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한 대형마트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보다 크게는 135%까지 판매량이 늘어났다고요. 네. 한 해 난방비가 무려 약 38%나 급증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가스라는 게 저희 사람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요소인데 집에서 그러면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잖아요. 국민들이 힘이 드니까 이때 좀 같이 이겨내자는 의미로 좀 난방비라든지 조금 낮춰주는 정책을 조금 해주셨으면 어떨까. 본격적인 겨울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온 난방비 인상.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낮밤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무인 편의점을 찾아와서 물건을 당당하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가져간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한 무인 편의점 사장은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요. 자기 가게, 자기 냉장고라고 착각할 정도로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또 과자 위주로도 가져갔습니다. 한때는 가득 찼지만 이제는 텅 빈 매대. 하지만 다시 상품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무슨 일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남성 때문인데요. 당당하게 음료를 꺼내는 모습이 여느 손님과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두세 개 집어서 마시고 그냥 바로 나갑니다. CCTV를 확인하고 황당했죠. 이 남성은 손님이 아닌 절도범이었습니다. 하루에 많이는 10번 음료 위주로 가져갔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면서 판매하는 상품을 훔쳐간다는 남성. 어느 날은 한두 시간 간격으로 찾아오더니 총 10번의 절도를 저질렀다고요. 순식간에 냉장고에 음료가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아니 대체 얼마나 훔쳐가는 거죠? 이게 한 번에 가져가는 양 피해 금액이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양손 가득 음료부터 과자, 라면,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갔다고요. 8월 중순서부터 무려 100여 차례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도둑의 존재를 알아차리자마자 신고를 했지만 신고한 이후에도 이 남성의 절도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 환자잖아요.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할 거예요. 피의자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라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죠? 중증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장사할 의욕이 나질 않는다는 점주. 3개월이 넘도록 피해 보상 하나도 없었고요. 이 가게를 접어야 될지 저희들이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성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때문에 앞으로의 처벌과 보상 문제도 미지수.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형님께서 그쪽 집 근처로 해가지고 요양원을 모시고 가버렸어요. 게다가 이 남성의 가족들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피해 보상, 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다,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손해를 그대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병으로 인한 절도라고 할지라도 애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한파주의보가 떨어진 며칠 전 갑자기 도로에서 의문의 액체가 흐르는데요. 자세히 보니 물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이 물은 도로를 침수시키고 이내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찼어요. 여름도 아니고 겨울인데 너무 황당하고 놀랬죠. 배추는 이제 얼어서 못 먹고 나무 같은 거는 흙이 너무 쓸렸기 때문에 파고 다시 심어야 돼요.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흙이 쏠리고 농작물은 모두 상했습니다. 어휴. 이게 서서울고 말도 못해줘 뭐. 막 이래 도지 막 이래 나왔지 막 그래서 우리는 엄청 와하지 뭐. 왕복 4차선 도로의 반 이상을 침수시킨 물의 양. 추운 겨울에 보기가 어려운 풍경이었죠. 마치 한여름의 장마철을 연상시킬 정도인데요. 여기서 물이 막 솟아났다고. 이 물난리가 시작된 곳은 바로 맨홀 안.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왔고 도로 350m 구간을 침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은 왜 파열된 거죠? 98년 정도 부설했던 거예요. 원인은 노후로 봐야 되죠. 아침에 시작된 물난리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오후 4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상수도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 건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유독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듯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땅이 얼게 되고 상수관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해집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분들이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지 빠른 조처를 취해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런 큰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CCTV 영상 보시죠. 인천의 한 신도시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떨게 한 그것의 정체, 과연 뭘까요? 악몽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주민들. 사람이 있는데도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 지어서 다니니까 한 명이 공격하면 다 같이 공격하지 않을까 무서워. 어둠 속 뭔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죠. 이거 설마 늑대물인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늑대가 아니라 들깨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종종 새벽에 나타나곤 했지만 최근에는 밝은 낮에도 목격된다는 들깨물이. 이에 위협감을 느낀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요. 지금 저 나무 바로 옆이에요. 산책하시는 주민이 고양이가 죽어 있다고. 심지어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왔던 고양이들이 들깨에게 공격받아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체 왜 들깨무리는 고양이들을 공격한 걸까? 고양이를 공격하는 이유는 내 먹이원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 죽였을 가능성이 크죠. 어린 개가 앞에서 나서는 거고요. 진짜 진중한 아이, 나이 먹은 애들은 중간에 있어요. 이 먹이원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리를 짓는 게 훨씬 유리해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성난 이빨을 드러낸 들깨무리. 상황이 이렇다면 사람들도 안전하긴 힘든데요. 사람이 먹이원을 탐한다거나 아니면 뺏어간다거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곳은 45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인데다가 인근에 3개의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까지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
혹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포획 틀을 설치했지만 날렵한 들개들을 잡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들개들이 야생화돼가지고 좀 활동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신고받아서 가보면 거의 발견하기 힘들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포획한 들개만 약 50마리. 하지만 여전히 도심을 배회하는 들개들이 더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이제 포획이 돼서 그 아이들도 안전한 장소와 처우를 받길 바라고 밤낮에 상관없이 안전한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언제 어디서 맹수로 돌변할지 모르는 들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딘가 기묘하다는 이곳.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우쿨해 뜻이 특이한데 이제 구멍이 땅속에 이렇게 있어도 바람이 나오는 데는 잘 없거든. 따뜻함을 뿜는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려한 산세를 이루고 있는 김해시 작약산. 신비한 굴이 있다는 곳은 산 정상 부근인데요. 오랜 시간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탓인지 쉽게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오랜 산행 끝에 드디어 소문 속 굴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거대한 구멍 같은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굴에서 나오나 본데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이곳만 뻥 뚫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사이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혹시 땅굴 아래 불이라도 난 건 아닐까요? 다가가 보니 뭔가 타는 냄새가 나진 않는데요. 작은 불씨 하나 보이지 않지만 온기가 느껴집니다. 오, 따뜻한데요? 칼바람에 얼어붙은 몸이 녹을 만큼 훈훈함이 느껴지고요. 추운 겨울철에 자주 목격되죠. 따뜻한 숨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안경에 김 서리듯 똑같이 김이 서렸습니다. 잠깐에 그치지 않고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바람. 대체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던 걸까요? 하여간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몰라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뜨신 바람 넣는다는 것만 우리가 이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뚫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곳에서 자리를 지켜왔다는 굴. 유심히 살펴보니 주변의 다른 돌들과 달리 입구 쪽에 이끼도 잔뜩 꼈습니다. 굴 입구가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굴 입구에 두고 지켜봤는데요. 아이스크림이 서서히 녹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요.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이스크림을 두고 비교해봤습니다.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렇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야외 온도는 영하 3.7도였고요. 굴 입구에서 온도를 쟀을 땐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굴 입구는 15.6도, 야외 온도와 무려 18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산 정상 부분에 홀로 따뜻한 연기를 뿜고 있는 수상한 굴. 대체 이 따뜻한 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 아래엔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여 안에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 밑에 큰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바람이 통하지 않나. 우선 바람이 나오는 입구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가로 90cm, 세로 50cm로 그렇게 넓진 않지만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엔 충분한 크기입니다. 혹시 있을 사고를 대비해 마을 주민의 안내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 외부에 사람 없이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굴이기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내려왔는데요. 동굴 내부는 날카로워 보이는 암석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성인 2~3명 더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어 제작진의 탐사로는 따뜻한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볼 때는 그냥
자연동물로 보이지만 들어가면서 보면서 이게 또 인공동굴의 환경도 상당히 많이 가미가 돼 있고 해서 이 균열들이 나 있었던 거를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 확장시킨 거죠. 흔적이. 동굴 내부엔 인공적인 확장 흔적이 보인다는 건데요. 그걸 광산팔대라 그랬더니 뭐 파다가 말았는가 뭐 이제는 그러고 있는 섬의 파기를 그 광산을 파죠. 그뭐 세강산인가 뭐 철강인가 뭐 있다고 뭐 난리 떨었는데 가서 파가지고 쫓게 해보니까 안 돼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 광맥을 찾아 나섰는데요. 광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메꾸지 않아 이렇게 흔적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대체 따뜻한 바람은 왜 나오는 걸까요? 지구 속에는 이제 그 뭐라 하나 용암이 이렇게 생기고 막 그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열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 자체가 속에는 다 그렇게 돼가 있잖아. 용암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추측인데요. 여기가 화산지대인가요? 8천만 년 전에는 그쪽에는 일본과 같이 화산지대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심하게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밑에 용암이 없어요. 과거에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은 맞지만 이미 화산 활동이 끝난 지역이라 이 추측은 성립될 수 없답니다.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동굴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으로 수증기가 얼마나 모이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5분간 기다리자 꽤 많은 양의 물방울이 맺혔는데요.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추측을 내놨다고요. 하면 물이 날란가 모르지. 어떤 물이? 온천 물이 올란가 모른다. 기마고 올라온다니까 올라오니까 그 더 파면은 뜨신물이 올라올란가 그건 확실히 우리가 모르지 안 파봤기 때문에. 온천에 의해 따뜻한 바람이 올라왔을 거라는 추측. 실제로 김해 지역에 온천이 있기는 한데요.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과 비닐에 물방울이 맺히는 건 정말 온천수의 열기 때문일까? 지하수 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모셔 확인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이곳 아래에 온천이 있나요? 수맥이 저쪽 무척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쭉 흘러서 이 동굴을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놀랍게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부터 이곳 굴까지 수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물의 존재를 확인한 건데요. 그럼 정말 마을 주민들의 추측처럼 온천수로 인해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걸까? 온천에서 바로 발생되는 열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300m까지 탐사한 결과로는 지하수 개념이지 온천수 개념은 아닙니다. 희한하네요. 따뜻한 바람의 정체는 점점 미궁 속에 빠지는데요. 화산의 영향도 온천수의 영향도 아니라면 대체 이 따뜻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굴을 연구한 적이 있다는 교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채 사이에서 이제 공기가 모여 있다가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이제 풍혈이라고 하죠. 바람풍, 구멍혈, 바로 바람구멍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냉혈과 온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제 냉혈이라고 잘 아시는 밀양의 얼음골, 이 일반적인 대표적인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고.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이들 찾는 명소죠. 천연 에어컨이라고도 불리는 얼음골도 풍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론이 자연 대류설이라 해서 실제 공기가 있으면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가운 구멍 냉혈은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온혈은 이제 산 정상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풍열은 산을 이루고 있는 바위 틈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겨울철엔 이 대류 현상으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산 정상 부근에서 배출되고 반대로 여름에는 찬 공기가 산기슭으로 배출됩니다. 풍열이라는 자연적인 활동과 채광이라는 인공적인 활동이 합쳐져 만들어진 동굴인 거죠. 신기해요. 냉혈은 전국에 아마 20곳 이상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온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경사진 산 정상에 위치해야 하고 바위 사이로 공기 공급이 가능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겨울에 이렇게 따신 바람이 넣듯이 우리 마을에도
마음이 전부 다 따뜻하고 온화해가지고 오고 가는 외지인들도 좀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행복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함을 선물하는 자연의 신비 풍열. 앞으로도 오래 잘 보존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제보자. 놀래가지고 뭐 피할 겨를도 없었고 크락션만 막 빡 누르고 있었죠. 대체 그날 제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호 대기 중이던 제보자 차량. 제 차가 전기선에 선과 동시에 25톤 차가 좌회전한다고 오는데 그런데 화물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크게 부서진 제보자 차량은 결국 폐차시켰는데요. 제보자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보험 접수하래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나보고 천천히 굴러와가지고 가는 길을 막았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신호를 지켜 정지선 안쪽에 정차해 있었고 오히려 화물차가 유도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는 모습이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대 0으로 종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운전을 할 때 실수할 수도 있는데 뭐 미안하다든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운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요? 예리한 시선과 정확한 분석으로 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경일 변호사의 몇 대 몇. 안녕하세요. 사고 어떻게 나셨어요? 제가 출근길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충격이 컸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출근 중이었고 2차로에 차가 정체 중이었는데 정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급히 차를 세워보지만 결국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보자마자 제동을 했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출근을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골절상으로 인한 12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5차선 도로로 사고 현장 약 100m 앞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멀리서 혹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보행자 앞에 바로 일반 미니버스가 있어가지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제가 보자마자 제동을 했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뭐라 그러던가요,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차대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이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 의견은 어때요? 보험사도 지금 조사관이랑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사고가 너무 억울해서 제 개인 비용을 들어서 속도 감정을 의뢰했고 속도가 40km로 나왔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한 것이 확인된 제보자. 보행자 발견했을 때는 그 거리는 얼마 정도였어요? 한 5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출 수 있는 거리였을까요? 자, 보행자를 가리고 있었던 미니버스와 비슷한 차량으로 제보자와 보행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제보자가 보행자를 목격한 지점부터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6m.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시속 40km로 달리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 위해선 공주거리 11m, 제동거리까지 총 19m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 무조건 과실이 있다. 잘못한 사고가 아닌데 제가 가해자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보자가 가해자인 걸까요? 차량 쪽 과실이 더 많다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영상 보시면 무단횡단자가 차량들 틈 사이로 횡단해 제보자 차량과 충격할 때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도 위반은 없었고 보행자 확인되고 충격할 때까지 그 거리는 미니버스 한 대 거리, 시간은 0.7초 정도 걸렸는데 브레이크 밟자마자 일어난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무단횡단자 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또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노면이 평소보다 4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사고 일어나기가 더 쉽습니다. 맞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교량이라든지 터널 부근 그리고 고가도로가 아주 위험한데요. 살얼음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눈길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큽니다. 인체의 발암성과 자극과 호흡기 천식 같은 질환들의 오늘 눈 소식이 들리죠. 사실이라면 참 큰일인데요. 한간의 소문을 들어보니 그 심각성은 산성비를 능가할 정도고요. 각종 질환의 주범으로도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 진상을 밝혀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돌입하기 전에 비교적 익숙한 이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한 산성에 비해 토양이 황폐해지면 식물이 말라 죽고 생태계는 파괴될 수가 있죠. 유적이 부식되는 것도 큰 문제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따로 있었다고요. 통상적 폐하로 5.6 이하인 눈을 갖다가 우리가 산성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pH가 5.6보다 낮은 눈을 가리켜서 흔히 산성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눈이나 비도 전부 다 산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눈이 산성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경의 이산화탄소랑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비는 산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성이 무서운 산성이냐 아니면 무섭지 않은 산성이냐 했을 때 눈은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약한 산성을 띠고 있고요. 이는 피부와 견주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맛이 나는 이런 과일들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갓 생성된 눈이 아니라면 산성의 세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저 옛말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눈을 충분히 담은 후 산성도를 직접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 수치가 과즙과 비슷할지 아니면 훨씬 더 강한 산성으로 바뀌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샘플을 충분히 녹이고 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오염원들이 많은 도심 속의 눈부터 측정한 결과는 다소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동에 쌓여있던 눈의 pH는 8.1, 산성은커녕 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가져온 눈은 과연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약알칼리성에 해당하는 7.98이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공기가 갑자기 맑아진 것도 아닌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요. 땅에 떠가지고 흙이라든지 먼지에 묻으면 이게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황사가 많은 때는 산성비가 아니고 오히려 알칼리성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황사에 있는 양이온 때문에 오히려 알칼리성이 되거나 중화가 됩니다. 이미 바닥에 떨어진 눈과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pH가 크게 다른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눈은 얇은 결정 모양입니다. 표면적이 넓은 상태여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려오는 낙하 속도 자체가 훨씬 느립니다. 낙하 속도가 느리다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오염 물질이 자주 씻겨 내려가는데 겨울엔 눈이 가끔 한 번씩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런 어떤 나쁜 대기 오염 물질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산성눈의 농도가 산성 비에 비해서는 산성도가 좀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 물질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약한 산성을 띠는 눈 자체가 아닌 거죠. 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산성이 되게 된 그렇게 만든 물질들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인체에. 대기 오염 물질 중에는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산화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하고 만나면 황산이나 질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결 과정에서 눈에 흡착이 돼 갖고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이걸 산성눈이라고 부르는데 오염 물질이 섞일 경우 약한 산성이었던 눈은 강한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물질 자체가 인체에 엄청나게 유해한 거죠.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뭐 아질산 뭐 어쩌고 돼가지고 티로사민이 바뀌는 것들 발암 물질이고 유명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아질산염과 아민이 결합해 나이트로소 아민이 생성될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산성화를 유발하는 각종 물질들 자체가 가지는 자극과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나쁘죠. 암과 각종 호흡기 천식 같은 질환들에 그다음에 이제 알러젠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아주 심각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산을 낮추는 물질 자체가 피부에 해가 되기 때문에 산성눈 자체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큽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겨울철 우리 피부에도 산성눈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정상 pH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경우라면 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산성눈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실제적으로 피부 장벽이 되게 약하거든요. 아이들은 어른같이 각질층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겨울철에 쉽게 건조증이 생기거나 피부염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출되기 쉬운 두피 같아도 아이들은 모발이 두껍지도 않고 두피 자체도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산성눈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령 불문, 피부처럼 유의해야 하는 건 눈이라고 하네요. 특히 눈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안 좋고 산화 스트레스 작용해서 눈 자체의 건강에 이제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돼요. 자칫하면 안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되도록 우산이나 모자를 쓰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대개 1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찬 고기압보다는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대기가 안정해지면서 그때부터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대륙성 고기압보다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받을 때는 미세먼지에 특별히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겨울 눈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거는 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낭만은 안에서 창문으로 창문 밖에 네네. 풍경은 즐기는 걸로. 뭐 노출을 가급적 피하는 게 가장 좋고 노출되었을 때는 와서 가볍게 샤워를 해준다든지 해서 물을 통해서 중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무심코 사용하는 식염수가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강원도 주문진항입니다. 지금 꼭 맛봐야 할 겨울 동해의 참맛이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겨울바다의 제왕이 돌아왔습니다. 추울수록 더 맛있는 이것은요. 네, 맞습니다. 제철 맞은 대게입니다. 아, 대게 너무 맛있는데. 이 대게는 겨울에만 나와요. 겨울에만. 12월 초부터 3월 말이면 정리합니다. 대게 조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대게잡이가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양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크기 또한 압도적으로 엄청 큰 것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야 속이 찬다는 대게. 탱글탱글 이 살 좀 보세요. 산지에서 잡은 싱싱한 대게는 회로도 즐길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자연산 게맛살을 소개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실한 것이 대게살 빼먹는 재미가 있겠죠?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 뭘 보고 있나요? 같이 좀 봐요. 크기 좀 보세요. 싱싱해요. 아니 지금 되게 철이니까 또 맛있어요. 지금 분당에서 왔어요. 지난주에 저 사다 먹었는데 맛있어서 또 온 거예요. 대게 하면 이 대게찜을 빼놓을 수 없죠.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게의 맛입니다. 몸통까지 살이 빈틈없이 차 있는데요. 와, 대단하죠. 와! 되게 많이 드세요. 네. 되게 맛있네요, 되게. 아이 입맛도 당연히 사로잡았고요. 자동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게의 맛. 너무 달다. 자기 한 입 먹었는데 입에 살이 꽉 찼어. 그러니까 완전 달아. 진짜 많아. 얼마나 살이 가득 찼으면 와. 살을 파고 파도 끝없이 계속 나옵니다. 진짜 실하네요. 대게살을 장에 찍어 먹는 것도 별미인데요. 대게가 맛있으니 애정 곡선도 쭉쭉 올라갑니다. 맛있어. 왜 비싼지 알 것 같아요. 네. 자주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사주면. 열심히 벌을게. 아까 보니까 대게가 꽤 많이 잡히던데 생각보다 그 가격이 비싸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볼은 조금 더 나갈 경우밖에 없다 보니 뒷값이 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게는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리를 스스로 떼어내면서 그 상품성을 잃는다는데요. 이렇게 대게입을 벌려서 안에 있는 바닷물을 빼내면 순간 기절한 대게가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리를 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절시켜서 찌면 다리도 안 텁니다. 자, 정말 찍어놨는데 대게 다리가 다 달려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주문진 대게 제쿠예요. 이제 이 귀한 대게를 잡으러 갈 텐데요. 대게잡이 경력 37년 차 이창규 선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가 별로 안 좋네요. 날씨가 아주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개 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이곳은 동해에서도 북쪽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어선들은 새벽 4시 이후부터 조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이 좁아요. 그러니까 날 때 부지런히 쫓아다녀 잡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나가자 그물을 쳐둔 곳에 도착하는데요. 자, 이제 그물을 올릴 시간. 힘차게 그물을 올려봅니다. 한 400m 정도 될 거예요. 그물을 한참 올리는데 대게는 아직 안 보입니다. 갑자기 올라온다. 뭐라요? 와, 대게입니다. 처음 걱정과는 달리 그물 한가득 대게가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많죠. 반갑다, 대게야. 그런데 대게가 정말 되게 크죠? 엄청 커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2kg 나올 거예요. 위풍당당 자태를 보세요. 겨울바다의 제왕 포스. 대게가 왜 대게인 줄 아세요? 큰 대가 아니라 대나무 대자의 대랍니다. 이 다리가 대나무의 마디를 닮았다네요. 그물 반, 대게 반, 엄청난 양이 올라오고 더 바빠지는 선원들. 그물에 걸려 올라온 대게는 바로바로 선별해야 하는데요. 손이 쉴 새가 없습니다. 다리가 떨어질 거면 날이 차니까 오래 놔두면 다리가 떨어지고. 거친 파도, 배가 거세게 흔들리는데 이때 급히 오는 선장님. 그리고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찾는 거죠? 찾았다! 뭔데요? 아이 박달입니다, 박달. 네? 박달대게. 선장님이 이 박달대게를 애타게 찾은 이유는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의 대게. 이 엄청나게 큰 게가 박달대게입니다. 살이 박달나무처럼 꽉 차서 그래요. 살이 100% 찬 거예요, 100%. 박달대게는 일반 대게 가격의 배가 된다는데요. 대게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색도 일반 대게는 붉은 반면 박달대게는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진짜 다르네요. 또 가격도 2배죠. 비싸고. 개 중에서는 아마 최고 저거는 가봐요. 기상은 더 악화되어 가고 대게잡이 조업을 더 무리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 매서운 파도에 결국 조업은 중단되고 마는데요. 파도가 많이 치네요. 예, 원래는 뭐 한 2개, 3개 해야 되는데 기상도 좀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그 잡을 만큼 더 잡았어요. 오늘 그물 한 번만 걷어서 잡은 조업량입니다. 아쉽지만 조업 종료. 자, 오늘의 조업량 공개. 대게 300kg. 돈으로 환산하면 700여만 원어치랍니다. 와, 굉장하네요. 짱!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오늘 고생 많았어요. 잡아온 대게를 아내와 함께 판매 중입니다. 수조가 대게로 가득 찼습니다. 와, 든든하겠어요. 대게 판매 경력 17년차 아내는 이제 손으로 만져만 봐도 좋은 대게인지 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게가 맛있나요? 가슴살이 단단하고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좋아요.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고 회색빛보다는 붉은 빛인 게가 더 싱싱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살이 더 많다는데요. 이렇게 짙은 색의 대게는 다리를 누르면 살이 나오는 반면 연한 흰색의 대게는 물이 나옵니다. 추운데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선장님표 대형 솥 대게라면입니다. 대게를 통으로 넣어 끓인 맛. 와, 이거 진국이죠. 얼마나 맛있을까요? 너무 좋아. 더 맛있지. 물론이죠. 맛있어요. 춥지만 이 겨울도 맛있고 재밌게 즐기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올겨울은 맛있는 대게를 만나러 주문진도로 떠나보시지 않을래요? 지금까지 맛있는 먹자포구였습니다. 쌀쌀한 겨울 이맘때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있죠. 종류도 빛깔도 가지각색인 겨울 제철 과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빛을 발하는 건요. 키위요. 아니 이제 몸에도 좋다고 그러고 또 맛도 있고. 겨울철에는 키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유독 인기가 높다는 키위.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게 되면요, 체온이 떨어지는데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잘 떨어집니다. 떨어진 면역 올릴 때 키위 같은 거 드셔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급격히 떨어지는 면역력에 이만한 게 없다고요. 요거는 국내산 키위, 우리나라 말로는 참 가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 과일로 알고 있는 키위. 하지만 이 키위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국산 키위의 모든 것. 1981. 이 숫자는 뭘 뜻하는 걸까요? 농가에서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81년도, 2년도 요때에 시작됐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키위 종류는 한 10여 종,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남해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를 시작해 그린, 골드, 레드 키위 등 그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7인데요. 키위는 빠르게 후숙되는 특성을 가진 후숙 과일입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후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키위를 더욱 맛있게 즐기려면 후숙은 필수. 봉지에 밀봉한 채 상온에 놔두면 된다고요. 잘 후숙하면 이렇게까지 당도가 높아지는데요. 과육도 더욱 맛있어집니다. 키위에는 가장 많은 거가 비타민 C가 많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이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키위는 비타민 C 함유량도 높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영양가 높은 키위로 이색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쟤들 다 싹둑싹둑 잘 잘라지.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려고요.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아이들이 더 자기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게 먹거든요. 그 첫 번째 요리는요. 키위 잼을 만들 거예요. 방법은 쉽습니다. 키위에 물을 넣고 먼저 끓인 뒤 설탕을 넣고 서서히 졸이면 상큼한 수제 키위잼 완성! 지금은 키위를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키위가 약간 파스타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파스타요? 키위와 파스타, 궁합이 맞나요? 우선 키위와 마늘, 견과류를 곱게 갈면 소스는 끝! 그 다음 삶은 면 위에 소스를 부어준 뒤 골고루 저어주면 이색 요리 키위 파스타 완성! 눈과 입이 즐거운 키위 요리 한 상,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의 입맛도 사로잡은 것 같죠? 맛있어? 얼마큼 맛있어? 10손가락만큼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키위 자주 먹다 보니까 면역도 많이 좋아져서 감기도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겨울철 든든한 면역력 지킴이 키위.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키위와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눈이 온 뒤에는 길이 얼어붙어서 걷다가 낙상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걸을 때 평소보다 보폭을 좀 줄이시고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